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학과 도용주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앞에 선생님께서 악어와 악어새 또 공작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재미있는 강연이 안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일단 어떤 친구들이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초등학교 1, 2, 3학년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볼까요? 1, 2, 3학년 친구, 예, 한 5명 있고요. 4, 5, 6학년, 예, 뒤에 있고요. 중학생 있어요? 중학생 있어요. 고등학생은 없죠. 예. 혹시 유치원 다니는 친구도 있나요? 예, 골고루 다 있네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초전도와 양자 컴퓨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그림을 하나 제가 들고 나왔어요. 이 그림은 판화인데 네덜란드의 애셔라는 판화가가 만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뭔가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뭔가 그림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무슨 탑이 있어요. 탑이 있고 사람들이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주변을 쳐다보는데 이 탑은 1층은 이런 식으로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2층은 거기에 대각선으로 또 지어져 있네요. 근데 가만 보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만 보고 여기만 보면 또 이상합니다. 예, 사실은 이 기둥이 여기 바깥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바깥에 있는 기둥 여기에 있는 바깥 기둥이 저 뒤로 가가지고 사실은 이 위치를 바꿔버린 겁니다. 이 그림을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이 그림을 보고 사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틀입니다.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이 주변의 자연을 들여다본다든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사고의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 틀이 사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혹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고 또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거는 사실 그 서로 다른 것들을 차이를 찾아내고 발견해가면서 서로 이 합의를 논리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증명을 해가면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과학은 매일매일 새롭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과학은 어제의 과학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100%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 모르는 것들, 틀린 것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과학입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연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돌을 하나 떨어뜨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면이 이제 파동이 생겨서 이제 나가는 걸 사진 찍은 겁니다. 저 백양사에서 찍은 거고요. 이런 식의 파동을 보면 우리가 돌 같은 걸 연못에 던지면 이제 물결파가 생기잖아요. 그 물결파가 파동이라고 하는 건데 이 파동이라는 거는 특별히 간섭이라는 걸 일으켜요. 간섭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옆에 있는 그림처럼 연못에 오리배가 2개가 떠 있으면 오리배 하나가 만드는 물결파가 있을 거고요. 다른 오리배가 만드는 물결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럼 이 2개의 물결파가 만나서 여기 중간쯤에 가보면 물결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로 여기서 오는 것과 여기서 오는 것이 서로 만나가지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그런 걸 간섭 현상이라고 해요. 물결파하고 물결파가 서로 만나는 거죠. 근데 이게 수면일 때는 연못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요 실험은 뭐냐면 물결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을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보내고 요 앞에 또 이제 작은 구멍이 2개가 있어서 여기가 다시 또 빛의 광원이 돼서 요 빛이 하나가 파동처럼 빠져나가고 요 뒤에서 C점에서 또 다른 파동이 빠져나가서 이 앞에 스크린에서 서로 간섭 현상을 일으켜서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도 물결파하고 비슷하게 파동이겠네요. 예. 그래서 파동을 성질을 갖는 것들은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드브로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물리학자인데 이 아저씨는
물결파나 빛 말고도 전자 혹은 원자 이런 것도 파동일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전자를 우리가 기술하는데 얘가 마치 당구공처럼 이렇게 무게와 어떤 속도를 갖추고 움직이는 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0세기 초에 이 슈레딩거라고 하는 아저씨는 전자가 드브로이가 얘기한 것처럼 파동일 수가 있어. 그래서 전자를 우리가 설명할 때 마치 파동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써가지고 전자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꼬불탕꼬불탕하게 써있는 이 글자가 전자의 상태를 가리키는 함수가 됩니다. 전자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전자는 마찬가지로 자기가 파동처럼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아저씨가 생각한 요 방정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작은 도선에 있는 전자를 하나 넣었을 때 이 전자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양자역학적으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 슈레딩거 아저씨가 만든 요 방정식을 풀어서 보게 되면 에너지들이 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 도선 안에 전자의 에너지는 맨 밑에 있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라가는 마치 사다리 모양으로 돼 있다는 것들을 찾아냈어요. 요 사이에는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요 1번, 2번, 3번 요것만 전자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띄엄띄엄 전자의 에너지가 띄엄띄엄 나타나는 걸 가지고 양자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양자화됐다. 에너지가 띄엄띄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물리학을 양자물리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양자물리학은 원자나 전자나 아주 작은 것들을 다룰 때 굉장히 잘 맞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는 전자가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이 에너지, 제일 낮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의 파동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치 우리가 기타줄을 팅 하고 쳤을 때 여기가 기타줄이 이렇게 진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동하는 것처럼 나타나겠죠. 두 번째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의 파동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파동이 갇혀있는 모습을 갖게 되죠. 세 번째 에너지는 이제 마디가 여기는 없다가 하나 됐다가 이제 마디가 두 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파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자를 파동처럼 생각하는 슈레딩거 아저씨가 제안한 방식입니다. 자, 전자가 파동이라고 하면 그럼 물결파나 빛처럼 아까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파동이. 그러면 전자 파동도 간섭을 일으켜야 되겠네요. 네. 그럴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두 아저씨는 한 명은 아로노프, 한 명은 보험이라고 이름이 되는 물리학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물리학자들인데 이 아저씨들이 생각한 실험은 어떤 거냐면 생각은 어떤 거냐면 아까 연못에 오리배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못은 가운데 섬이 있어요. 가운데 작은 섬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물길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오리배를 요 가운데다가 두면 오리배가 만들어내는 그 파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잡혀갖고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고 내가 여기다가 돌을 딱 떨어뜨리면 그러면 그 물결파가 요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그럼 요 반대편 요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갔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애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올라오기도 할 거고 그럼 둘이 서로 만날 테니까 아까 파동과 파동이 두 개가 만나면 간섭을 일으켜서 서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연못이 아니고 이 아저씨들이 생각한 거는 금속의 고리를 생각한 거예요. 금속의 고리를 생각하고 전자를 1번으로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면 자 그러면 전자가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자가 파동을 일으킬 테니까 사실은 전자가 하나 들여보내도 이 아저씨 생각하고 전자는 파동이니까 이제부터 그러면 전자의 일부는 위로 가고 전자의 나머지 일부는 아래로 가서 여기서 서로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으로 된 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전류를 흘리고 전압을 측정해 가지고 이 링의 전기 전도도,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그거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자기장은 이제 자석이 만드는 거예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인데 그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할 때 이 고리의 저항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즉 간섭 현상이 일어난 거죠. 전자가 위로 가네하고 아래로 가네가 서로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자기장일 때는 이 높이를 높여주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을 높여주는 파동 간섭을 만들어내고, 어쩔 때는 그 상쇄시키는 간섭을 만들어내서 저항 혹은 전기 전도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이걸 아노프 보험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식은 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전자가 지나가는 길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200나노미터예요. 200나노미터면 굉장히 작은, 원자가 한 2000개 정도 늘어서면 200나노미터가 됩니다. 전자가 요 길로 갔다가 요 길로 갔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 전도도를 측정했더니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실험들을 보면 전자가 아주 작은 세계로 가면 파동처럼 행동하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작은 세계로 가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금속의 녹는 점. 금속의 녹는 점은 물이 어느 점, 물이 기체가 되는 온도랑 비슷해서 정해져 있어요. 각 물질마다 녹는 점이 정해져 있어요. 금의 녹는 점은 한 900도씨쯤 됩니다. 900도씨쯤 되는데, 문제는 이 금을 아주 작은 그 입자로 만들어서 점점 그 사이즈를 줄여나가면, 그 사이즈를 줄여나갈수록 금의 녹는 점이 지금 여기서 900도씨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거의 한 100도씨, 200도씨에서도 금이 녹는 거예요. 똑같은 금인데 단지 사이즈만 달라졌을 뿐인데 녹는 점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이런 일들은 사실 나노세계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같은 물질이더라도 나노물질의 사이즈 때문에 물질의 물성이 바뀌는 거죠. 녹는 점이 바뀌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아까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볼 때 했던 그 금속 도선의 그 저항을 따져볼게요. 우리가 금속, 구리선의 저항을 따질 때 여러분들 옴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은 저항이 R이고요. 그 금속 도선의 저항이 R이라고 할 때 내가 전류를 I만큼 흘리면 I하고 R의 곱셈만큼 전압이 뜬다라고 하는 게 V는 IR 해가지고 옴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다루는 모든 금속 도선 같은데 이런 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런 옴의 법칙이 성립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이 안에 전자들이 그냥 쭉 진행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막 충돌을 하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을 여러 개 흘렸는데 그 공들끼리 서로 충돌을 할 테니까 전자가 충돌하는 거리가 있어요. 보통 한 수백 나노미터쯤 돼요. 그러면 만일에 내가 이 도선의 길이를 짧게 해가지고 그 충돌하는 거리보다 더 짧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안 부딪혀요. 예. 어떻게 알았니? 그래서 안 부딪혀요. 그 안 부딪히는 거를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가 권총을 발사했을 때 총알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전자들이 그냥 튀어나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짧은 도선의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부딪혀가지고 저항이 생겼는데 여기 부딪히질 않아요. 그럼 저항이 0이 돼야 될까요? 그거를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그걸 실험을 해가지고 저항이 전자들이 이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이 간격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전기 전도도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측정했더니 전기 전도도가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나와요. 계단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은 전기 전도도가 양자화됐다는 겁니다. 즉, 요 정수배로 나타나는 전기 전도도 말고 요 사이 값은 자연이 별로 원하지 않는 값이라는 겁니다. 자연은 여기 1, 2, 3, 4 요 단위로 나가는 그 단위만큼씩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도선, 충돌을 막 하는 요 도선은 사실 이렇게 양자화가 안 일어나죠. 길이를
내가 이 도선의 길이를 길게 하면 저항이 커지고 짧게 하면 저항이 작고 그걸 항상 연속적으로 움직여져요. 띄엄띄엄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움직이죠. 근데 나노 세계 혹은 양자 세계로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에너지가 양자화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전기 전도도 혹은 전기 저항이 양자화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다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마치 아로노프 봄 링처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양자 과학기술의 이상한 현상들을 이용해서 새로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양자 암호, 양자 센서, 양자 얽힘 이런 것들이 기존의 그 전자가 파동이 아닌 그런 성질로 보는 그 커다란 사이즈에서 나타나지 않던 현상들인데 아주 작은 사이즈로 내려가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기술로 쓸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고요. 요거는 아저씨가 그린 게 아니고 한 1940년도에 뉴욕에 있는 그 미술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양자 현상이 뭘까라고 그거를 이제 만화로 그려봅시다 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게 양자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데 나무를 그냥 가로질러서 이렇게 딱 지나가는 양자역학적으로 이런 걸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초전도와 양자 컴퓨팅이니까 초전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 사진은 옴네스 할아버지라고 써 있네요. 이 옴네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초전도 현상을 최초로 발견했어요. 맞아요. 네, 초전도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네덜란드의 물리학자입니다. 네, 1911년도에 발견했습니다. 1911년도면 언제죠? 유관순 누나가 그 3.1운동을 한 게 1919년이에요. 한일합방이 된 게 1910년이에요. 근데 한일합방이 될 때 이런 장치를 써가지고 초전도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초전도 현상이라는 건 어떤 거죠? 초전도가 어떤 걸까요? 이게 초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뭔가 이렇게 영어로 하면 슈퍼 컨덕터라고 해요. 슈퍼라는 말이 들어가면 슈퍼맨, 뭐 슈퍼워먼 뭐 이렇게 되니까 뭔가 굉장히 성질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전도 현상이 아주 좋은 물질, 그걸 초전도 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Y축이 뭐냐면 이게 뭘까요? R이라고 아까 R이 뭐라고 했죠? 저항. 이 저항이 이 X축은 T라고 되어 있는데 템퍼러처입니다. 온도예요. 온도를 4켈빈으로 떨어뜨렸더니 저항이 여기서 갑자기 0이 되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항이 0이 되는 게 초전도 현상이에요. 아까 V는 IR에서 도선이면은 길게 도선이 긴 도선은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초전도 도선은 아무리 길어도 저항이 빵이에요. 전류를 저항 만들지 않고 흘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신기하죠? 네, 저는 30년 동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신기합니다. 왜 그게 저항이 0이 될까? 예, 이렇게 저항이 0이 뚝 떨어지는 걸 보면 아직도 신기해요. 우리가 보통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 열심히 하면 막 뜨거워지죠. 충전기 쓰면 뜨거워지죠. 전기가 계속 흐르니까 저항이 있는데 전기가 흐르면 열이 발생합니다. 예. 근데 초전도선은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항이 빵이기 때문에. 저항이 빵이면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게 이미 한 110년 전에 발견한 현상입니다. 예? 우리가 아는 것 중에요? 우리가 아는 것 중에는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 왜냐하면 온도가 4켈빈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온도의 단위는 도죠, 도. 몇 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켈빈이라는 온도는 우리가 아는 도로 바꾸면 영하 270도예요. 예. 우주의 온도가 3켈빈이니까 지금 이게 우주의 온도보다 1켈빈 더 1도 정도 더 높은 거예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일어납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고 이 시료는 뭐냐면 HG라고 써 있네요. HG는 뭐의 원소 기호인가요? 네. HG는 수온입니다. 수온.
요 당시에 수은은 액체 아니에요? 온도계에 쓰던 수은 온도계에 쓰는 수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은은 액체죠. 근데 수은은 동시에 도체예요. 그리고 온도를 조금만 영하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낮추면 금방 굳어버려요. 얼음처럼. 그래서 사실 계속 금속이에요. 근데 왜 수은을 썼을까요? 이 실험을 할 때? 얼면 안 되니까. 저항에 다른 이물질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우리 박수 쳐줍시다. 자, 수은은 이게 10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이론하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금속을 온도를 낮추면 저항이 떨어지다가 올라갈 거야, 아니면 멈출 거야, 아니면 계속 떨어질 거야. 서로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려고 이 할아버지가 온도를 낮추는 액체 헬륨을 써서 온도를 낮추는 장치를 만들고 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하려고 보니까 아까 불순물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금속을 재련하는 기술이 좋지가 않아서 모든 금속에 다 불순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순물이 있으면 이 논쟁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수한 금속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게 수은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수은은 사람들이 온도계로 쓰기 때문에 재련하는 기술을 잘 알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 한 200년 전에 17세기, 18세기에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금술사들은 금을 만들려고 했어요. 다른 금속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금속을 써서 금을 만들면 부자가 될 거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다뤘던 금속이 머큐리, 수은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수은 중독에도 막 걸리고 아프기도 했는데 결국 그래서 수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수은을 그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수은을 썼던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은의 초전도체를 만드는 온도가 4.2켈빈이에요. 영하 273도씨에. 그런데 이 아저씨가 만든 냉각장치의 가장 낮은 온도가 역시 또 4.2켈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만든 액체헬륨으로 온도를 낮추는 가장 낮은 온도가 4.2켈빈인데 우연히도 그걸 몰랐는데 수은 또한 4.1켈빈에서 저항이 0이 되는 성질을 갖는 초전도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다른 초전도체는 더 내려가야 돼요. 온도를. 그러면 여기서 딱 실험이 멈췄으면 이 얘기도 못하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초전도 현상도 안 보이고 했을 텐데 정말 우연히도 두 개가 딱 겹쳐서 이 할아버지가 수은으로부터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우리가 어제 받았잖아요. 한강 작가님이 요와 할아버지는 요걸 발견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그런데 정말 우연히 많이 일치가 된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요 장치를 만드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온도를 여기까지 낮추는데 30년 동안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왜 초전도체가 됐는지는 사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1911년도에 발견했는데 이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세 사람, 바딘, 쿠퍼, 슈리퍼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론을 만들었는데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걸 찾았는데 그게 1957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 넘도록 왜 초전도가 됐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실험 결과는 확실했는데 이론은 전혀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이 각 사람의 앞 글자를 따서 바딘, 쿠퍼, 슈리퍼에서 BCS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어머님께서 우린 왜 그 일상생활에서 못 보나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기율표예요.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죠. 주기율표에 보면 112개의 물질로, 원소로 우리가 우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는 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에요. 얘네들은 다 초전도 물질이에요. 온도는 다 제각각이에요. 하지만 파란색으로 된 건 다 초전도가 되고요. 초록색은 압력을 가하면, 즉 위에서 뭘 세게 눌러주면 원래는 그냥 초전도가 아닌데 저항이 사라지는, 온도를 낮추고 압력을 세게 가해주면 저항이 사라지는 애들이에요. 초록색이. 그래서 파란색과 초록색을 다 합치면 전체 주기율표상 원소의 한 절반쯤 돼요. 그 얘기는 우주에 있는 원소의 절반은 초전도 물질이라는 겁니다. 단지
그 초전도가 되는 온도가 너무 낮아요. 마이너스 270도, 마이너스 270도, 마이너스 그나마 제일 높은 게 마이너스 148도 이렇게 됩니다. 와. 그런데 온도를 어떻게 낮출까? 아까 이 정도 되는 건 헬륨을 액화시키면 돼요. 우리 헬륨 가스 풍선할 때 헬륨 목소리 이상하게 되는 가스 있잖아요. 걔를 압력을 막 가하면 액체가 되는데 그 액체가 되는 온도가 영하 270도입니다. 걔를 쓰면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마이너스 200도 이런 것들은 액체 질소를 쓰면 돼요. 액체 질소는 공기 중에 70%는 질소 가스잖아요. 질소 가스를 액화시키면 액체 질소가 돼요. 액체 질소 어디다 쓰죠? 뭐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써요. 근데 액체 질소 굉장히 싸요. 1리터 페트병으로 액체 질소 1리터를 하면 한 1,000원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다하고 별로 가격 차이가 안 나요. 온도를 270도, 온도를 영하 200도로 낮추는데 1,000원이면 됩니다.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77켈빈이거든요. 그 온도가. 그러니까 걔보다 초전도 되는 온도가 낮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큰 돈을 안 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표를 그린 거예요. 연도별로. 1910년도에 수온이 4켈빈이었거든요. 이게 오른쪽은 이제 다 이 켈빈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상온은 0도씨는 270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온까지 초전도가 되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초전도 전이 온도가 초전도가 일어나는 온도가 4켈빈에서 여기 20켈빈, 그 다음에 77켈빈, 여기 87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10켈빈, 184켈빈 쭉쭉쭉쭉 올라왔죠, 계속.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LK99 해가지고 LK99라는 초전도체가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험을 검증해봤더니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 이 초전도가 되는 온도가 언제 올라가냐면 지금 여기 란타늄 H 뭐 이렇게 쓴 애들은 170기가파스칼이에요. 이게 굉장히 압력을 크게 한 건데 도대체 이 150기가파스칼 이게 도대체 압력을 막 가하면 이렇게 올라가서 뭐 상온 근처까지도 올라갑니다. 압력을 가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두 개 사이에다가 샘플을 갖다 놓고 얘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을 이렇게 걸어줄 수가 있는데 이 압력이 어느 정도의 압력이냐 150기가파스칼이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가 5톤이라고 그래요. 5톤. 자동차가 보통 1톤에서 2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코끼리가 5톤인데 무게가 아프리카 코끼리 3마리가 연필심 위에 올라갔을 때 요 흑연 끄트머리 1mm 1mm 되는 그 면적에 가해지는 압력이 150기가파스칼이에요. 예. 코끼리 3마리만 있으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왜 다이아몬드를 썼을까요? 압력을 가하는데. 네.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걸 압력을 가하는데도 더 센 힘을 낼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압력을 우리가 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코끼리 3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철이나 굴이나 이런 걸 놓게 되면 걔들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가장 강도가 강한 다이아몬드를 써야 돼요. 굉장히 비싼 실험이 되겠죠. 다이아몬드를 결혼 예물로 안 쓰고 이런 실험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런 압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게 지금 거의 한 영하 50도까지 올라가고 사실은 상온에서도 된다고 했는데 그 논문은 다시 해보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그건 또 이제 거짓말로 판명이 나고 그래서 한 영하 50도까지는 압력을 가하면 초전도체가 됩니다. 자, 초전도체를 이제 쓰면 우리가 전력을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전기를 끌어오는데 열이 하나도 발생 안 해요. 그 얘기는 전력 손실도 없어요. 그러면은 더군다나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초전도체가 전류가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그리고 선을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초전류는 계속 흘러요. 우주의 나이까지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걔를 계속 쓸 수 있어요. 텔레비를 안 꺼도 뭐 세탁기를 안 꺼도 냉장고를 안 꺼도 전기료 미터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단지 세탁기하고 컴퓨터하고 텔레비를 다 액체 질소 밑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 문제입니다. 온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온 초전도체를 열심히 개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용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건 뭘까요? 초전도체를 우리가 어디다 쓸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다 쓸까요? 뭘까요? 수술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MRI라고 했고 수술할 때 쓰는 거라고 했고
암 치료하는 데서 MRI라고 했어요. MRI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여기 그 병원에 가면 여기 몸에 있는 종양 같은 거 검사할 때 MRI라는 장비를 써요. 그 MRI라는 장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 통이 이게 초전도 자석이 들어가 있는 통이에요. 그래서 이 초전도 자석에서 보통 3테슬라에서 5테슬라, 이 테슬라가 자동차 그 회사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옛날 직렬 에디슨 시대의 과학자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게 자기장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원래는 물리학에서는 테슬라 1, 우리가 지구가 자석이잖아요. 지구 자기장, 나침반 돌리는 자기장. 걔는 0.1 밀리테슬라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의 10만 배, 10만 배를 1테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5테슬라 되면 50만 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강한 자기장을 걸면 이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왜 초전자석을 왜 쓸까요? 그냥 구리선을 감아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흘리면 그러면 거기서도 자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초전도를 쓰는 걸까요? 비슷해요. 초전도 그러니까 초전도도 똑같이 자기장을 크게 걸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구리도선은 아까 열을 낸다고 했어요. 그 열을 내는데 우리가 자석을 아주 강력한 자석을 만들려면 구리도선으로 그럼 얘를 많이 감아줘야 돼요. 많이 감아주면 걔를 쭉 피면 길이가 얼마나 늘겠어요? 굉장히 길겠죠. 그러면은 이 길이가 길면 저항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저항에다가 자기장을 세게 걸어주려고 전류를 왕창 흘리면 열이 얼마나 나겠어요? 얼마나 나냐면 100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구리가 녹아요. 그래서 한 1테슬라 정도만 해도 구리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MRI에 쓰는 자기장은 구리도선을 쓸 수가 없어요. 1테슬라 정도 되는 자기장만 가지고는 이 종양의 크기가 뭐 작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보통 한 5테슬라, 5배 이상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그 정도 하려면 반드시 초전도 자석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이 원하시는 대로요. 자, 아직 얘기가 4분의 1도 안 온 것 같은데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볼게요. 여기 책을 열심히 보는 이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는 조셉슨이라고 하는 아저씨예요. 뭔가 왠지 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이 생겼죠. 이 아저씨는 26살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대학원생 때 논문을 하나 썼는데 한 페이지 반짜리 논문을 썼어요. 혼자서 지도 교수님도 없이. 그리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 해에. 왠지 천재 같죠. 예.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그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 논문을 하나 쓰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입니다. 조셉슨이라는 사람인데 아까 양자세계에서 터널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BCS, 아까 바딘, 쿠퍼, 슈리퍼 세 사람이 찾은 이론은 뭐냐면 사실은 전자가 혼자서는 초전도체를 못 만들고 다른 전자를 짝을 지으면 그만큼 자기들 에너지를 낮추게 되고 그러면 계속 그 상태로 초전류를 흘릴 수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그거를 그 가운데 사람 이름을 따서 쿠퍼쌍이라고 그랬어요. 전자들이 두 개가 짝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전도체인데 전자들 두 개가 짝을 져서 쿠퍼쌍을 만들었으니까 얘가 초전도체예요. 오른쪽에도 초전도체가 있어요. 근데 가운데는 초전도체가 아니에요. 가운데는 사실은 부도체예요. 전기가 아주 안 흐르는 애죠. 근데 굉장히 두께가 얇아요. 한 10옹스트롱. 원자 한 5개 정도가 늘어서는 정도의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붙지는 않았어요. 조셉슨이 생각한 건 이 쿠퍼 전자쌍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터널링을 할 수 있을 거야. 양자역학적으로. 그게 그 사람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한 페이지 반짜리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쿠퍼쌍은 요 안에는 초전도체니까 여기는 저항이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저항이 아주 큰 부도체예요. 그런데 만약 쿠퍼쌍이 여기를 그냥 흘러가기 시작하면 여기 저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열이 막 발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쿠퍼쌍은 터널링을 해요. 터널링을 한다는 건 마치 우리가 여기 벽이 있는데 그냥 테니스 공을 던졌는데 테니스 공이 저쪽 방으로 그냥 가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만화도 아니고
이건 뭐 어벤져스에서도 그런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전자가 터널링을 할 뿐만 아니라 전자 두 개도 터널링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커런트가 흘러요. 저항을 발생하지 않고 그거를 초전류라고 하고 요 안에 저항이 원래는 얘는 저항이 큰 애인데 초전류가 생기니까 그 사이에는 저항이 빵이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조셉슨 소자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조셉슨 소자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압을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류를 막 흘릴 수가 있는데 전압은 빵이에요. 왜냐하면 V = IR인데 R이 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흐르는데 전압은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중간에는 초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항상 무조건 무한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전류를 많이 흘리면 이 전류가 어떤 그 제일 큰 값에서부터 이제 전압이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V = IR이 되는 건 요 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V는 IR 그 옴의 법칙을 만족시키려고 요 사이를 요 라인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조셉슨 소자에서 초전류가 흐르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초전류가 흐르는 조셉슨 소자에다가 마이크로파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은 보통 한 3GHz에서 5GHz를 써요. 네? LTE. 전자레인지도 마이크로파를 써요. 전자레인지에서 쓰는 마이크로파는 한 수십 메가헤르츠에서 수백 메가헤르츠가 될 겁니다. 그런 걸 쪼여주면 그 마이크로파를 그러니까 그렇죠. 조셉슨 소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이 전류전압 특성 곡선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상하다. 왜 양자는 왜 계속 계단이 나타날까? 또 띄엄띄엄 나타나는데 이 전압이 이게 간격이 일정해요. 간격이 일정하고 마이크로 오븐의 주파수에 비례하는데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거고 E라고 하는 건 전자의 전하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것들은 상수예요. 그래서 마이크로파의 주파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양자화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 잘 안 있으려고 그러고 여기 양자화된 스텝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간격이 정확히 같아요. 이런 걸 조셉슨 소자의 어떤 마이크로파 그 특성이라고 합니다. 어디다 쓰죠 이거? 우리가 마이크로파를 주파수를 딱 주면 전압이 정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소수점 열째짜리까지 정확하게 나타나요. 이론에서 쓴 값하고 똑같이. 그래서 얘를 맨 처음에 하는 게 표준 전압을 발생시킬 때 씁니다. 이전에는 전압을 어떻게 사람들이 정의했냐면 건전지 있죠. 배터리에 그 볼타라는 프랑스 과학자가 그 개구리 다리 가지고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 볼타 전지처럼 생긴 그 화학 약품을 써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그 전압 그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근데 걔는 온도가 그 여름이 돼서 더워지거나 겨울이 추워지거나 혹은 습도가 많거나 이러면 계속 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걔가 1V의 단위 표준인데 표준이 계속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표준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써서 1V, 10V를 정의하고요. 그런 것들을 미국의 표준연구소, 한국의 표준연구소, 독일의 표준연구소에서 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조셉슨 소자를 써서 전압의 표준으로 씁니다. 뭐 흥미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큰일 같진 않아요. 뭐 1V가 되든 1.05V가 되든 뭐 크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조셉슨 소자가 또 어디다 쓰이냐면 양자 컴퓨터에 쓰여요. 양자 컴퓨터에서 구글이나 뭐 IBM이나 이런 데서 이제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데 조셉슨 소자를 막 이어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조셉슨이 이걸 얘기를 할 때는 그걸 알지는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양자 컴퓨터의 단위가 되네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트랜지스터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듯이 보드를 만들듯이 그 조셉슨 소자를 이어붙여서 양자 컴퓨터를 만듭니다. 또 하나는 이 조셉슨 소자 두 개를 이어붙이면 이 사이에 자기장의 크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데 그 정확하게 재는 장치를 뭐 스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전도 양자 간섭 소자. 이름 되게 멋있죠. 근데 영어로 스퀴드 하면 오징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스퀴드로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뭘 그려놨죠? 뇌. 뇌하고 자기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우리 뇌에서 생각을 할 때 혹은 감정 혹은 고통을 느낄 때 뇌에 그 뉴런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죠. 근데 그 뉴런들이 서로 연결하는 조직을 시냅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연결할 때 아주 작지만 그 이온 채널이 열려서 전류가 아주 작지만 흘러요. 근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는 게 암페어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작은 전류지만 그리고 그게 순간적으로 펄스처럼 싹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작은 전류지만 걔가 자기장을 만들어내요. 이 장치가 그 자기장을 측정합니다. 얼마만큼이냐면 브레인, 뇌에서 10의 마이너스 14승 테슬라니까 지구 자기장보다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러니까 공을 한 10개 붙인 거 분의 1의 지구 자기장의 크기예요. 전류가 너무 작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알면 뇌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뇌 연구할 때 혹은 뇌에서 치료를 할 때 어디가 아픈지 그런 것들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트인데 하트는 뭐죠? 심장. 심장하고 자기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피 안에 뭐가 있죠? 철분이 있어요. 네. 피 안에 헤모글로빈이라고 했는데 헤모글로빈은 철분 원자 4개가 들어가요. 근데 철이라는 건 자석이죠. 그래서 철분 원자가 자석처럼 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에서 피가 흘릴 때 사실은 자석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럼 자석이 아주 작지만 그 자기장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 테슬라. 뇌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크죠. 그래도 한 10,000배 정도 큰 겁니다. 그거를 당연히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진단할 때 이런 장치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조셉슨이나 온네스 할아버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거죠. 양자 컴퓨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양자 컴퓨터는 아까 우리가 양자 우물에서 에너지가 밑바닥 에너지가 있고 첫 번째 에너지가 있고 서로 띄엄띄엄 있다고 했어요. 그걸 에너지 양자라고 했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제일 밑바닥 에너지에 있는 양자 상태하고 첫 번째 올라간 양자 상태 그 두 개를 갖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요. 양자 상태 2개가 띄엄 있는 게 딱 2개만 있어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일들은 자연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원자, 그 주기율표에 100개가 넘는 원자들이 있는데 걔들은 다 이런 원자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바닥 에너지, 두 번째 에너지, 세 번째 에너지 이런 식으로 다 양자화되어 있어요.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그래서 원자들을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에너지 상태와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여기 있는 전자를 이리로 옮기고 여기 있는 걸 이리로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2개를 묶을 수만 있으면 그걸 우리가 중첩시킨다고 하는데 중첩시킬 수 있는 2개의 에너지 상태만 있으면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비트라고 이제 정보에 저장하는 단위를 비트라고 하잖아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퀀텀 비트라고 해서 큐비트라고는 말을 씁니다. 이게 한 큐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를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그리고 아이온큐라는 한국 사람이 세운 회사인데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자인데 원자를 직접 쓸 수도 있지만 인공 원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까 반도체를 써가지고 양자 우물 안에다가 반도체를 가둬놓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전자는 이렇게 에너지가 디스크리트하게 띄엄띄엄 될 거니까 얘를 우리가 얘랑 사실 파란색이 에너지 띄엄띄엄 상태고요. 이 빨간색이 이 녀석을 감싸고 있는 소위 포텐셜 양자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공 원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즘 나노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셉슨 소자는 얘를 그 양자우물 관점에서 보면 얘의 양자우물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양자우물에 이 파란색으로 띄엄띄엄 양자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초전도 큐비트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는데 자, 요 아저씨 이름이 디렉이라는 아저씨예요. 슈레딩거 아저씨 그 다음에 나온 아저씨예요. 슈레딩거 아저씨보다 좀 더 똑똑한 아저씨예요. 이 디렉이라는 아저씨가 물리학자가 뭘 했냐면 이게 슈레딩거의 방정식이에요. 양자 슈레딩거 방정식. 요 식은 뭐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언제 써먹을 수 있냐면
물체의 속도가 굉장히 빠를 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일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비로소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해요. 천천히 움직일 때 상관없어요. 뉴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굉장히 빠를 때 움직이는 건데 전자가 그러면 빛의 속도 근처로 달려가면 그 전자는 어떻게 설명하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정식에는 이 상대성 이론 개념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디락 아저씨는 슈레딩거 방정식하고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합쳐서 자기가 디렉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들의 상태를 이걸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아저씨예요. 그래서 가속기, 입자 가속기에서의 모든 물리는 바로 이 디락 방정식을 써서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자 가속기에서 굉장히 빠르게 전자들이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이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에너지가 양수인 상태가 있어요. 우리한테 익숙해요. 양성자고요, 전자고 이게 이제 이 수소가 되겠네요. 수소 원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정식은 에너지가 음수인 해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음수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양성자의 전하량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이고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인 완전 얘하고 거꾸로인 반대 방향의 또 다른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얘도 이 방정식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풀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쟤를. 그래서 있기는 있을 텐데 많지는 않네 해서 걔들을 이름을 반입자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반양성자, 양전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이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쪽 세계에서 보이는 입자들의 에너지가 반대고 전하량도 반대고 스핀 방향도 반대인, 완전히 반대인 딴 엉뚱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우주에는 이게 반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이쪽만 있어요. 왜 얘들이 사라졌는지 아직도 몰라요, 물리학자들이. 그런데 분명히 이 식을 풀면 이게 있고 입자 우리가 그 스위스에 있는 입자 가속기나 이런 걸 써보면 이런 걸 만들어내거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저씨가 이제 마요라나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마요라나 아저씨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실종이 됐어요. 근데 실종되기 전에 이 아저씨가 엘리코 페르미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은 원자폭탄을 설계한 이탈리아 물리학자의 제자였는데, 제일 똑똑한 제자였는데, 이 아저씨가 보니까 요 방정식을 자기가 풀어보니까 요거 말고 에너지가 빵일 때도 방정식이 풀린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빵일 때는 굉장히 이상한 상태가 되는데, 이미 반입자 자체가 이상한데 에너지가 빵이면 더 이상해져요. 어떤 거냐면 입자이면서 동시에 반입자인 입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에너지가 반대라고 했는데 에너지가 플러스이면서 마이너스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빵일 수밖에, 0일 수밖에 없어요, 이 입자는. 또 전하량이 반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도 아니고 마이너스 차지도 아니고 두 개가 같아지려면 전하량이 없어야 돼요. 스핀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방정식의 솔루션으로 나와요. 해로. 풀면 나와요. 그거를 이제 마요라나 페르미온 혹은 마요라나 입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직도 이걸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마요라나 입자는 아직 못 찾았어요. 입자 실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마요라나 입자가 얼마나 이상하냐면 이 그림은 벨기에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거울이에요. 이 그림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게 거울이면 이 아저씨가 지금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뒤가 나왔죠. 네? 마주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이상한 그림을 이 아저씨가 그렸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아까 그 마요라나 입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자이면서 반입자인. 사실은 우리가 거울의 이미지를 반입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울에 자기 자신이 똑같이 비쳐 보인다는 건 얘는 입자이면서 반입자인 그런 굉장히 이상한 물질인 거예요. 반입자도 이상한데 입자이면서 반입자인 마요라나 입자는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걸 찾는 게 요즘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를 하면 뭐로 했든 양자 컴퓨터를 하면 계산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그건 좋은데, 양자 컴퓨터가 양자 상태가 굉장히 약해요. 외부에서 전화기 노이즈가 들어오고 뭐 테레비 껐다 켰다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양자 컴퓨터 양자 상태가 뭉개지는 거예요.
외부의 그 노이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너무 정밀해서 그게 장점인데 너무 정밀하다 보니까 외부의 모든 자극에 다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극에만 반응해야 계산을 시킬 텐데 그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 갖고 있는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이론 물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위상 양자 컴퓨팅이라는 걸 하면 그리고 마요라나 상태를 써서 위상 양자 컴퓨팅을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마요라나 상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요라나 입자는 못 찾았지만 이거를 마요라나 상태를 초전도와 나노물질을 합혀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했어요. 네덜란드에서도 하고 뭐 미국에서도 프린스턴에서도 하고 독일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 처음엔 이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해보니까 이게 마요라나가 아니어도 이런 시그널을 이런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마요라나 상태를 확증할 실험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위상양자 컴퓨팅이 아직 구현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하는 연구는 바로 이런 위상양자 컴퓨팅의 그 단위가 되는 그 마요라나 상태를 만들겠다, 찾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위상절연체라고 하는 물질을 써요. 위상절연체에서 절연체는 어떤 거냐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을 우리가 부도체, 절연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위상절연체는 절연체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얘도 전기가 안 통하는데 얘는 표면으로는 전기가 흘러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비어있는 그 음료수 캔, 알루미늄 캔처럼 알루미늄은 전기가 통하잖아요. 근데 안에가 비어있으니까 안에는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이러면 위상절연체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알루미늄 캔 같으면 내가 알루미늄 캔을 표면을 이렇게 가위로 오려내면 그걸로는 전기가 안 통하죠, 이제. 근데 위상절연체는 내가 이렇게 파내잖아요. 그러면 그 밑으로 다시 전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내가 어떻게 잘라내고 긁어내도 항상 표면에 항상 전기가 흘러요. 근데 내부는 부도체예요. 굉장히 이상한 물질이죠. 네.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물질에다가 초전체를 접합해서 조셉슨 소재를 만들면 마요라나 상태가 만들어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상절연체 나노리본인데 나노 사이즈예요. 이게 1마이크로미터니까 1밀리미터의 1000분의 1 사이즈예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의 두께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머리카락의 굵기 300마이크로미터쯤 돼요. 네. 그러니까 요 1마이크로라고 했을 때 얘를 300개 쭉 이으면 이만한 게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굵기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나노 리본을 쓰고 얘는 보면 딱 사각형으로 단면이 돼 있죠. 500나노미터 돼 있는데 이런 애를 이제 화학과에서 합성을 해주면 이제 저걸 받아다가 우리가 초전도체 접합을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자, 근데 얘가 위상절연체인 걸 어떻게 하냐면 요런 아까 그 위상절연체 나노 리본에다가 전극을 달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 축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줘요. 큰 자석을 써서 자기장을 걸어주면서 전기 저항을 측정합니다. 그랬더니 전기 저항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얘처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그 이스라엘 그 파동 얘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아저씨 2명 얘기했죠. 아로노프 보험 효과라고 했어요. 원래 링에서 나타나는 건데 이거는 왜 나타나냐면 얘가 위상절연체여서 아까 알루미늄 캔 같다고 했잖아요. 안에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바깥으로는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이게 바깥으로 링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링 가운데다 자기장을 걸어주면 아까 그 아로노프 보험 효과가 나타나서 전자들이 서로 이 표면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애들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애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저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데이터가 이쁘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말 이렇게 계산해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해서 데이터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즉 아로노프 보험도 맞고 얘가 위상절연체도 맞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 단위가 이 마그네틱 플럭스 퀀텀 얘도 양자화되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자기장의 크기도 양자화되어 있는데 그 양자화된 단위 이론 예측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샘플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초전도 전극을 쓰는데 초전도 전극은 납을 씁니다. 납. 레드, 납땜할 때 쓰는 납. 걔도 한 8켈빈, 영하 한 217도쯤 되면은 초전도가 되거든요. 납을 이렇게 요런 모양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전극을 만들었으니까 여기 초전도체, 여기는 초전도체가 아니고
위상절연체, 여기는 초전도체. 이렇게 조셉슨 소자를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장치에다가 끄트머리에다가 이 샘플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필터들이에요. 외부 노이즈를 잘라내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온도를 낮추는 장비인데 지금 요 자리가 273도C로 낮추는 장치고요. 여기는 걔보다 1켈빈이 높고 여기는 4켈빈, 여기는 50켈빈, 여기 상호는 이제 300켈빈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초전도 현상을 보려면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7mK/K에서 영하 273도C에서 전류 전압 특성 곡선을 측정했더니 자 이게 전압이 안 뜨죠. 초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조셉슨 소자가 잘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전류를 더 늘리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일로 갑니다. 오음의 법칙을 만족시키다가 내려오면 이렇게 안 오고 거꾸로 이제 여기까지 와서 파란색 선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빨간색을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 파란색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갈 때랑 올 때랑 틀려요. 근데 어쨌든 초전류가 잘 만들어지니까 조셉슨 소자를 잘 만들었네 알 수 있죠. 자, 이제 뭘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마이오르나 상태를 확인할 거냐 하는 건데요. 전류 전압을 이렇게 해서 아까 점프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실험에서는 4,000번을 반복합니다. 이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서 4,000번을 반복하면서 이 인계 전류, 초전류가 흐르는 제일 큰 전류의 값이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그 분포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4,000번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반복한 거니까 올라갈 때마다 어디서 점프했는지 그 전류 값을 기록을 했다가 이렇게 분포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포도를 그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조셉슨 소자의 양자 우물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모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분포도가 하나만 나오는 건 여기 우물이 양자 우물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마이오르나 초전류가 같이 있으면 그러면 원래 조셉슨 소자가 만들어내는 우물이 하나가 있고 마이오르나 초전류가 만들어내는 우물이 하나가 있어서 두 개가 생기게 돼요. 우물이 두 개가 나게 하나는 얕은 우물, 깊은 우물, 얕은 우물, 깊은 우물 이거 두 개가 반복돼요. 그럼 내가 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얕은 데서 튀어나올 때도 있고 깊은 데서 튀어나올 때도 있고 그때마다 이 초전류가 그냥 오음의 법칙을 만족하는 식으로 이제 건너뛰게 된 전압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포를 내가 잘 봐서 우물이 두 개면 이게 두 개의 픽이 나타나야 돼요. 우물이 한 개면 우물이 한 개라는 얘기는 마이오르나 상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픽이 하나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실험하면 되겠네 라고 실험을 한 거고요. 온도가 1.4켈빈, 0.6켈빈은 이렇게 픽이 하나만 있죠. 봉우리가 하나만 있다는 얘기는 우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마이오르나 상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0.4켈빈으로 온도를 낮추니까 하나가 더 생기는 것 같죠? 0.3켈빈 되니까 더 올라갔죠? 계속해서 이게 두 개의 양자 우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래서 0.4켈빈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영하 273도씨에서 정말 낮은 온도에서 마이오르나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위상 양자 컴퓨터는 그 잡음, 노이즈에 굉장히 잘 버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마이오르나 상태를 확실히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는 위상절연체 조셉슨 소자를 써서 마이오르나 상태의 증거를 지금까지 사람들이 못 찾았는데 그걸 찾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태를 제어해서 위상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초등학교 3학년 김효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아까 그 상온에서 초전도를 만드는 게 이걸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로 그걸 만드는 게 있나요? 상온 초전도체가 중요한 이유요. 만일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 문제가 크잖아요. 그 발전소도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다 오염을 시키니까 지구도 뜨거워지고. 근데 초전도 상태면 사실은 더 이상 전력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전류를 넣어주면 두 번 다시 전류를 안 넣어줘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온 초전도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렵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 근처에 아직 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호초등학교 5학년 이사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항이 생긴다는 것인데 저항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는 뜻이고 그거는 전기선을 갔을 때 그 사이에 장애물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저항이 사라진다면 그 장애물들이 사라져서 저항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저항이 사라지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빛은 파동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파동도 간섭이 일어나긴 하지만 빛은 이중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입자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둘 다 함께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러면 이 둘의 현상이 같이 중첩을 돼서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4,000번을 실험원에서 리본을 발견을 했을 때 점프를 한다 했는데 그 점프가 일정한 에너지를 얻어서 위쪽으로 뛰어오르는 일종의 퀀텀 점프 양자 조약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을 3개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맞는지 좀 의심스럽네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초전도라는 게 저항이 0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저항이라는 거는 불순물들끼리 부딪혀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럼 초전도 상태가 되면 불순물이 사라지는 거냐? 이 질문은 제가 대학원 석사 때 했던 질문이에요. 궁금하게 생겼던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초전도 상태가 그러면 왜 만들어지느냐는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어떤 거냐면 흔히 하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전자들이 서로 막 부딪혀서 저항이 생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부딪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으면 그럼 저항이 안 생기겠네요. 그런데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전자들은 양자 물리학에서 페르미온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그 엘리코 페르미 이름을 따서 페르미온들의 특징이 뭐냐면 같은 상태에 있는 걸 싫어해요. 같은 상태에 있는 걸 싫어해서 전자들이 서로 같은 상태에 오려면 서로 밀쳐내요.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전자가 만약 2개가 쌍을 만들잖아요. 아까 쿠퍼 쌍처럼 초전도 상태가 돼서 그럼 얘들은 보존이라는 게로 성격이 바뀌어요. 근데 보존은 빛하고 비슷해가지고 같은 상태에 레이저처럼 굉장히 많은 애들이 와도 얘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보존 상태가 된 쿠퍼 쌍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다 똑같은 양자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마치 무대 위에 뭐 여기에 막 그 아이돌 그룹이 와가지고 한 20명이 와서 춤을 추는데 서로 만약 스텝이 꼬이면 부딪힐 거잖아요. 근데 모두 칼군무를 맞춰서 추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똑같이 한 발짝씩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면 여기에 20명이 올라와도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라는 건 모두가 다 똑같은 상태를 갖는 게 돼요. 전자 2개가 쌍을 이루면서. 그래서 더 이상 페르미온이 아니고 보존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다 모두가 같은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고 사실은 조회순 효과도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불순물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물질의 성질, 전자의 성질이 바뀌면서 충돌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옆으로 한 발짝 가면 옆에 있는 애가 가만히 있거나 일로 와야 부딪히는데 걔 똑같이 옆으로 가거든요. 나랑 똑같이. 그럼 부딪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이중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심오한 질문 같은데 지금 질문은 뭐냐면 자 그러면 빛이라고 하는 건 입자 성질도 있고 파동 성질도 있고 전자도 입자 성질이 있고 파동 성질이 있어서 어쩔 땐 입자로 설명하고 어쩔 땐 파동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입자이면서 파동의 성질이 2개가 부딪힐 수도 있느냐? 그게 질문인 거예요? 몰라요. 보통은 그렇게 안 일어나요. 보통은 그렇게 안 일어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나? 그건 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양자역학 근본 원리에 관한 질문 같아요. 자기 자신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동시에 발현될 수 있는가?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따로따로는 항상 우리가 익숙합니다. 근데 2개가 동시에 같은 입자에서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또 불가능하다는 말을 또 하기도 어렵네요.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뭐였죠? 아까 전 4,000번을 실험을 했을 때 갑자기 위쪽으로 점프해서 올라가는 건데 이것이 일정한 에너지를 얻어서 점프를 하면 양자역학상 양자 그야 퀀텀 점프인지
일단 답은 아닌데,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아저씨가 여기를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쭉 넘어가서 그래요. 왜 그걸 설명을 할 때 사실은 아까 왜 이렇게 점프를 막 하는데 그 요 상태하고 요 상태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 수학을 써서 사실은 설명을 안 하기가 이 수학을 쓰지 않고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이 양자 우물에 이 까만 점이 사실은 조셉슨 파티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얘를, 그리고 전류는 내가 전류를 증가시키면 사실은 요 포텐셜을 이렇게 기울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처음에 전류가 빵일 때는 요 상태예요.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근데 X축이 뭐냐면 요 조셉슨의 위상인데, 위상차 얘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기울이면 조금씩 자리 바꾸다가 어느 정도 충분히 기울이면 얘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겠죠. 굴러간다는 얘기는 얘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조셉슨이 만들어낸 그 한 페이지 반짜리 논문에 그 상태는 바로 전압이 뜨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유도한 게 그 논문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많이 흘려서 얘를 많이 기울이면 전압이 떠야 돼 라고 하는 게 조셉슨 효과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내가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사실 얘를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을, 이걸 왔다 갔다를 여러 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포텐셜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 깊이는 얼마인지, 그런 정보들 이 분포에서 여러 가지 이론을 써서 찾아내는 겁니다. 양자 터널링을 한 건 아닌데, 얘도 양자 우물을 여기 만들어서 제일 밑에 상태, 그 다음 상태가 있을 텐데, 밑에 상태, 그 다음 상태, 밑에 상태, 그 다음 상태,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할 수는 있어요. 터널링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설명 안 했습니다. 터널링 가능합니다. 그렇게는 우물하고 우물 사이로 터널링 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다 과학하고 수학을 좋아하니까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여기 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상당히 좋아해서 뭐 만원경 가지고 이제 뭐 밤에 밤하늘도 보고 라디오도 만들고 뭐 그런 걸 했었으면서 이제 사실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과학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이걸 직업으로 삼는 또 친구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학하고 수학을 좋아해서 과학자가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뒤로 갈수록 점점 인문학적인 소양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원생 박사학위 때까지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직장을 잡고 본인이 연구의 주도자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상상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연구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또 대부분의 강연이 말로 발표하거나 글로 논문을 써서 발표하는 게 되다 보니까 언어적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런 걸 연구나 실험을 수행하는 건 박사과정이나 연구원 초기 때만 그렇고,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자기가 여러 팀들을 리더가 되게 되면 그런 역할보다는 사실은 읽고 그 말하기, 그 다음에 글쓰기, 그 다음에 사실은 전체 연구의 방향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거를 하려면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소설책이 됐든 뭐 문학책이 됐든 다 관련이 되고요. 역사책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과학 수학 말고 그런 때도 이제 관심을 갖고,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직업이 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왜냐하면 여기 온 친구들은 다 과학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과학 수학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이상입니다.